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이 시작되고 방금 전 수혜측 결과가 발표된 나노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성인, 무지성인 모두 청약 좀 과격하게 지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입니다. 그 회사를 알려면 어떤 품목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나노팀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갭 필러가 절반이 조금 넘는 58%, 갭 패드가 35.18%로 매출의 대부분이 갭 필러와 갭 패드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갭 필러와 갭 패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제품들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AMD와 인텔의 CPU 제품이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쿨러를 뜯어내고 손으로 바로 만져보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한번 예전에 시도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거의 손이 될 지경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절대 손 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이 될 정도로 열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CPU를 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쿨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냥 뭐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면서 바람을 시원하게 세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금속 재질의 이 열이 잘 통하게 하는 쇠가 있고요. 이 쇠로 통해서 열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 열을 이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쿨러에 의해서 빠르게 식히는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CPU, 열이 많이 나는 CPU 위에 이렇게 쿨러가 있어서 열을 식히는 이런 조합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이 CPU와 쿨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열을 제대로 식히기 어렵습니다. 둘 사이가 어떤 빈틈도 없이 틈을 잘 메꾸고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리스처럼 이렇게 바르는 물질이 있고요. 이거를 뭐 서멀 페이스트라고도 하고 아예 예쁘게 나와서 그냥 딱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서멀 패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시거나 아니면 조립하는 과정을 보셨다면 이렇게 이 주사기에 들어있는 열 전달 물질, 그리스, 서멀 컴파운드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걸 CPU와 쿨러 사이에 넣고 발라서 사용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이 서멀 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CPU와 쿨러 사이에 이런 이 서멀 페이스트나 컴파운드 뭐 이런 패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뭐 많이 나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좀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거 깨끗하게 치우셨나 봅니다. 그러면 과연 제 컴퓨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해외에서도 종종 올라옵니다. 근데 답변이 뻔합니다. 불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뭐 서멀 페이스트나 이런 열 전달을 해주는 물질이 없이 그냥 컴퓨터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 여기 이렇게 직접 실험해 보신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빡빡 닦아가지고 보시면 아주 깨끗한데요. 이 열 전달 물질들 다 제거하고 그냥 쿨러를 위에 물리적으로만 얹어서 돌려본 영상입니다. 실제 실험해 본 결과 최신 CPU는 불이 나진 않더라고요. 다만 요새는 CPU가 열이 많이 받는다 싶으면 스스로 능력을 줄입니다. 속도를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 안 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그냥 성능이 크게 낮아질 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예전 갤럭시에서는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 성능을 낮추는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갭필러와 갭패드는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물론 이런 컴퓨터 제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보시면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수식들이 가득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다 이해하시라고 보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그냥 열이 올라간다라는 것만 보겠습니다. 즉 배터리는 충전, 방전,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쓸 때도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PT를 몇 장 만들었다가 이건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할 때 열이 발생한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열폭주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불이 크게 납니다. 이 얼마 전에 카카오톡의 전면 장애로 난리 났었던 이 판교 IDC 센터의 화재 원인이 이 2차 전지, 이 에너지를 저장하던 2차 전지에서 발열이 된 거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지에서 발생한 게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전기 자동차에서도 이 배터리에서 발열이 일어나면 멈추지 않고 매우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뭐 메꾼 다음에 이 안에 물을 그냥 가득 채워서 끄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나면 상당히 화재 위험도 있고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이 열을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잡아주기 위해 앞에 예를 들었던 컴퓨터의 CPU 제품처럼 이렇게 갭 필러 이 부분들을 채우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구리스 같은 제품들을 이렇게 액상으로 넣는 게 있고요. 갭 패드 아까 보여드렸던 이 CPU에 얹는 패드처럼 고체 이렇게 필름처럼 된 것을 깔아줍니다.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자 먼저 갭 필러를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요. 2차 전지 사이에 여기 뭐 틈이 남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CPU와 이 쿨러 사이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가 비지 않도록 잘 서로 연결이 돼서 열이 서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바로 여기 갭필러입니다. 이 갭필러를 이렇게 넣고 이제 배터리 모듈을 얹으면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굳으면서 좀 서로 딱 잡아주는 약간 접착체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기도 하고 열도 전달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을 갭필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갭 패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양면 테이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열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고 고정하는 목적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갭 패드는 이렇게 밑에 깔려서 배터리 모듈이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열 전달이 잘 되게 갭 필러는 그냥 꽉 채워서 쓰도록 하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시장인 게 왜냐면 전기차에 이런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 열을 잡아주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갭 필러와 갭 패드가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실 분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전기차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내후년보다는 내후후년이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잘 좋은 시장이 열리면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나노팀의 이 전기차용 방열 소재 분야의 주요 경쟁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LG화학, KCC, 신성유화가 있고 해외 경쟁자로서는 henkel이 저는 사실 이 칼 만드는 회사처럼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 이런 다양한 물질을 만드나 봅니다. henkel, 3M, 시네치화학, 다우코닝 전부 쟁쟁한 그룹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샘플을 제출을 요구받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여기에 갭 필러와 갭 패드가 필요한데 너희들 샘플 좀 보내줘 라고 해서 써서 좋으면 너희 거 쓸게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내 경쟁사들은 국내외 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진 아직 않고 있고 해외 경쟁사들은 해외 완성체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해외 경쟁사들이 너무 막강하죠. 해외 진출은 쉽지 않다고 보고 국내는 아마 시장이 아직 크지 않으니 안 들어갈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연구 개발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기업이 어떤 분야 연구하면서 연구 개발비를 그냥 막 그걸 자기네들끼리 회식을 하거나 뭐 이상한 거 사서 뭐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연구개발비 쌓은 만큼이 장벽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과 시간과 돈을 쏟아 부은 게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가는 장벽이 됩니다. 근데 이 나노팀이 그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보면 2019년에 이게 2억 8,135만 천 원입니다. 3억을 안 썼죠. 2022년에 9억 3천만 원, 2021년에 7억 1,945만 원. 2022년 3분기까지 꽤 많이 썼는데요. 그래도 10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경쟁 우위라고 봤을 때 기술이 우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투자 설명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사 대비 우수한 단가 경쟁력. 한마디로 싸게 해주겠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라는 전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대응을 타협 회사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잘 대응해주고 있다. 품질 사고 한 건도 없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현대차에서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했을 때 혹시나 그것 때문에 사고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아니고 이 제품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응이 빠른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사실 뭔가 기술,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장벽이 아닌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2차 전지 리튬이온 기반이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실 이게 열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활발히 연구는 되고 있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 진짜 활성화가 되고 많은 이 연구가 돼가지고 진짜 전기차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매우 안정이 돼 있습니다. 리튬이온은 열도 잘 나고 재sob수면 화재도 나고 그럴 정도로 반응성이 되게 좋은데 전고체 배터리는 여기가 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거든요. 매우 안정돼 있고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개필러와 개패드의 이 필요성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예를 잠깐 들었지만 이 CPU 제품이 있는데 쿨러가 필요한 CPU가 있고 쿨러가 필요 없는 모바일용 CPU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기를 덜 먹는다든지 아니면 열이 덜 난다든지 이런 이 제품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 관리가 아주 중요해지지 않으면 개필러와 개패드 이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는 몇 년 뒤에 바로 상용화될 조짐이 보일 것처럼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 보이고 있어서 한 30년? 2030년 이후가 돼야 좀 뭔가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해외 완성차 시장은 대형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몇 분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 수출 내수 비중을 보면 압도적으로 거의 내수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노팀은 수출 없이 내수로만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모가 산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나노팀의 수익성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20년에는 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매출로만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치라고는 해도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게 매출 조금 줄은 거에 비해서 그죠? 3분기 동안 매출이 작년 1년 매출과 비슷할 정도로 매출은 되게 성장세인데 이 영업이익은 조금 많이 늘었다고 보기엔 애매하네요. 근데 이건 1년 기준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그에 따라서 개필러와 개패드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좋게 볼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어떤 기업을 비교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2차 전지와 완전히
이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전기차 그 자체에 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교 기업이 전부 첨보, 후성, LNF, SKC입니다. 이 기업들이 뭐냐면, 뭐 LNF는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매우 중요한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 2차 전지 소재죠. 그리고 첨보와 후성은 2차 전지 전해질, 그리고 SKC는 2차 전지에서 전지박, 이 얇은 금속을 얘기합니다. 이 전지박을 결국 전부 다 2차 전지 소재 관련 회사들, 되게 잘 나가는 회사들 아닙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 전부 평균을 내버렸으니 평균 퍼가 31.46으로 너무 높습니다. 네, 너무 높게 산정이 됐는데, 이 적자 기업도 아닌데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사용했어요. 2021년 당기 순이익이 45억이고 3분기까지가 38억이었는데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127억을 올릴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할인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102억은 할 거다라는 걸 바탕으로, 그쵸? 2021년에 비하면 2배 이상, 2022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일 수 있어요. 그쵸? 4분기 안 나오긴 했지만 일단 매출을 2배 키웠습니다. 그리고 적용퍼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퍼예요. 그러니까 31.46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해진 결과 기업 가치가 3,201억이 되었습니다. 네, 매우 높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썼냐라고 하는 질문에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는 올해 빠르게 성장할 거라서 그냥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용했어요라고 합니다. 네. 그 결과 너무 높은 가치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매우 크게 부여했습니다. 주당 평가액이 16,712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자체가 사실은 미래의 가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노팀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은 2월 20일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해서 2월 21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나노팀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청약이 무려 3건이나 있습니다. 삼성 스펙 8호, 이거 무시 못하죠. 바이오 인프라, 이렇게 3종목이 청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나노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불일은 2일입니다. 주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일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상장이 그나마 좀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예정이라 바뀔 수 있는 점 주의하시고요. 3월 3일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입니다. 나노팀은 3월 3일 금요일 같이 청약이 진행되는 바이오 인프라와 삼성 스펙 8호는 3월 2일 목요일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노팀이 동시상장인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방금 발표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11,500원에서 13,000원이었는데 이 공모가가 상단, 밴드 상단인 1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혜측 결과가 좋다는 걸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펴보면 이것도 잘못된 게 있네요. 이거 보지 마시고요. 네, 경쟁률이 1,830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매우 높은 1,723.21대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진행된 수혜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얼마 전에 지냈던 스튜디오 미르보다도 높고 오토엔보다 높습니다. 스코넥 모델 솔루션보다 조금 낮은, 아주 조금 낮죠? 네,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매우 높은 최상위급 경쟁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로는 절대 못 갈 것 같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밴드 상단 초과에 많이 몰렸습니다. 이거 뭐 그래프로 살펴보면 밴드 상단 초과에 87.74% 거의 대부분이 몰렸고요. 상단은 12.15% 몰렸고 뭐 중간 하단 한 건씩 있어서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분포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단이 13,000원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공개했는데요. 15,000원 이상인 경우 15,000원 이상의 수요측에 참여한 게 우리 무려 81.7%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수요측만 놓고 보면 13,000원에 정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도 살펴보겠는데 의무보유 확도 매우 높습니다. 건수 기준 24.75%, 수량 기준 25.64%입니다. 엄청 높죠?
그리고 6개월, 3개월도 적지 않습니다. 뭐 1개월 15일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 수요일 측 결과는 의무보유 확약마저도 좋습니다. 이거 기존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하면 VC, BCNC보다 많고 스코넥, SBB테크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압도적입니다. 네.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높습니다. 사실 나노팀은 수요일 측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 이 정도면 최상급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 배정했는데요. 공모가 기준 약 67억 원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나노팀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요.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 온라인 청약 등급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속하실 이 일반 등급은 8,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5,525만 원입니다. 최대 청약 한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청약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우대, 우대, 최고우대는 이보다 더 많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청약 단위가 그때그때 바뀌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이번에는 30주로 정했습니다. 30주의 청약 증거금은 19만 5천 원입니다. 네, 나노팀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은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없이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노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은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490억 원으로 1,000억대 회사,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많은 최근 상황을 볼 때 작지 않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212만 주가 있습니다. 최종은 아니고 현재 기준 유통 가능 주식수로 봤을 때 유통 가능 비율이 21.79%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작은 건 아니어서 금액으로는 약 543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높았는데요. 이렇게 높았을 때는 또 평균만큼 배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약 150% 배정된다라고 가정해보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8.7%까지 낮아지고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66억 원까지 낮아집니다. 물론 얼마나 배정하냐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267억 원으로 매우 많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67억 원 정도, 기관 투자자가 약 200억 원입니다. 이렇게 상장을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50%가 넘고 금액이 큰 점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나노팀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스코넥보다 조금 더 많고 플라즈맥, 뉴로메카보다 조금 낮은 유통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노팀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자금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공모자금은 공장을 지어서 이 생산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개발비로 쓴다든가 아니면 홍보 비용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늘리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채무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약 86억 원을 채무상환에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 채무상환하는 것은 유상증자로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채무상환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높은 고리의 대출이길래 상환하나 봤더니 그렇게 대출이자가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3.95% 이자로 2036년까지 쓸 수 있는 거면 이 정도는 안 갚고 이 돈을 써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3.95% 이렇게 빌릴 수 있으면 이 돈을 그냥 투자만 해도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을 꿔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높은 이자는 아닌데 대출 상환한 게 아주 좋게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0억 원이 있습니다. 기타는
미국과 체코의 법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두 개의 법인 만드는데 10억밖에 들지 않아가지고 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기보다 그냥 법인 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계 설비에 2억 원, 납품용 차량에 5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 이 정도로 법인이 6억 원으로 미국 법인이 돌아갈 정도면 엄청나게 다이어트 된 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짜 이게 진짜 다 돌아갈 수 있는 법인인지 그냥 소규모로 시작하는 건지는 궁금한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의 공모가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사용했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비교로 높은 퍼 상정했는데 그 중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가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혜측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의 유통 물량이 얼마 전에 상장했던 제이오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혜측 결과가 좋기 때문에 뭐 청약을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노팀, 삼성 스펙 8호, 바이오 인프라 이렇게 세 종목이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경쟁률에 따라서 어디가 나을지 잘 고민해 보시고 최종 선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노팀 자체가 이 공모가를 하회할까 하는 걱정은 뭐 크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후에 정리되면 이 세 종목을 비교한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